경북 안동, 김말수는 3년째 죽은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부대 정문에 탄원서를 낸다. 어느 새벽 피투성이 진돗개가 대문을 긁는 소리에 깨어난 말순이 문을 열어보니 목줄에 707WJ 장우진이라고 적힌 군견 백호가 군인처럼 엎드려 자세로 앉아 있었다. 백호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한다. 얘가 내 아들 곁에 있었던 백호. 그럼 우진이 살아있는 거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경상북도 안동의 이른 새벽 해가 뜨기 전부터 김말순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영정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말순은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진아, 어머니가 또 왔다. 오늘도 잘 있었니? 거실 한편에는 아직도 아들 장우진의 군복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3년 전 그날 그대로 세탁도 하지 않은 채 말이죠. 군화도 현관 옆에 나란히 놓여 있고 마치 주인이 곧 돌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말수는 그 군복에서 나는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습니다. 아들의 땀 냄새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사망이라니 그런데 꿈에서는 살아있단 말이다. 땀이 배인 군복 냄새가 아직 그대로인데 죽은 아들이 어떻게 날 불러? 말순의 독백은 텅 빈 집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웃집에서는 이미 말순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네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용히 고개만 숙이며 지나칩니다. 오전 9시 말순은 검은 한복을 단정히 입고 가방에 탄원서를 넣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탄원서에는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 아들 장우진이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색해 주십시오. 이런 탄원서를 벌써 3년 동안 매일같이 써왔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어머니인 말순만큼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정말 죽었다면 어떻게 매일 밤 꿈에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대 정문에 도착한 말순을 본 경비병들은 이미 익숙한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며 상관에게 보고하던 그들도 이제는 그저 예의상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말순은 경비병에게 탄원서를 건네며 간절히 말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제 아들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경비병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이미 3년 전에 모든 수색이 끝났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장우진 일병과 군견 백호는 함께 사망 처리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시장에서 아들이 좋아하던 사과를 삽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그 사과를 영정 앞에 올려놓고 또다시 아들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우진아, 어머니가 사과 사왔다. 내가 좋아하던 거 말이야. 저녁이 되면 말수는 아들의 군복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징조라도 보여주세요. 이런 일상이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순에게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매일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에 대한 거부감일까요? 하지만 말순은 확신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새벽 4시 말순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무언가 대문을 긁는 소리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말수는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이런 새벽에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무언가가 문을 긁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혹시나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군인이 하는 엎드려 자세로 대문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여러 곳에 상처가 나 있었죠. 하지만 그 개는 말순을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말순은 그 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개에게 다가가 목을 살펴보니 낡고 더러워진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목줄에는 희미하게나마 글씨가 남아 있었죠. 707WJ 장우진. 말수는 그 글씨를 읽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 개는 분명 아들 우진의 군견 백호였습니다. 3년 전 아들과 함께 실종됐다가 사망 처리된 바로 그게 말이죠. 백호. 백호구나. 어떻게 여기까지.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말순의 목소리를 듣자 더욱 반가워하며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순의 손을 핥으며 낑낑거렸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백호의 목에 또 다른 목줄이 하나 더 걸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목줄에는 한글로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말순이 그 메모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개는 한국에서 온 군견입니다. 주인을 찾아보내드립니다. 아프리카 적십자 9호소. 말순은 그 메모를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적십자에서 백호를 보낸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진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소식은 곧바로 지역 경찰서를 거쳐 군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군견이 3년 만에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사망 처리된 군견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수는 백호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수의사는 백호의 상태를 진찰한 후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 개는 정말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네요. 이 정도 상처로는 보통 살아남기 어려운데 어떻게 버텨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이 개는 최근에 비행기를 탔던 것 같아요. 비행기요? 귀 안쪽을 보니 고도 변화로 인한 압력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털에서 항공 화물 운송용 케이지 냄새가 나네요. 말수는 수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 누군가가 백호를 한국으로 보내준 것일까요? 그날 저녁 말수는 백호와 함께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백호는 영정 사진을 보더니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말수는 확신했습니다. 백호야, 우진이가 살아있지? 그래서 내가 돌아온 거지? 백호는 말순의 말에 대답하듯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을 향해 짖었죠. 마치 주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말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말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말순 어머님이십니까? 저는 국방부 특수수사대 소속 서태진 중령입니다. 뵙고 싶은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태진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서태진은 말순이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태진이가 맞니? 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내일 뵐 수 있을까요? 백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은 집 앞에서 한 남자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키 큰 남자였는데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니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태진이었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태진은 말순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죠. 말순은 태진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태진아, 어제 전화해서 백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안다고 했지? 태진은 거실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먼저 백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백호가 태진을 보더니 낑낑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태진은 백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역시 백호가 맞네요. 이 아이를 보내준 분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국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 의료진이었습니다. 의료진이요? 네. 닥터 최민호라는 분인데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한 달 전 우연히 백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태진은 서류를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 박사님이 보낸 보고서를 보니 백호가 현지 무장단체가 운영하는 수용소 근처에서 계속 배회하고 있었대요. 상처투성이인 채로 말이죠. 말수는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이 백호를 치료해 주셨고 목줄에서 한국 군견이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저희 군에 연락해서 송환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수용소의 우진이가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박사님 말로는 백호가 특정 지역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태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진이 형에 대해서 말이에요. 말수는 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태진아,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태진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백호가 돌아왔다는 건 누군가 아직 거기 있다는 뜻입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진이가 살아있다는 거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호의 행동 패턴을 보면 가능성이 높아요. 최 박사님도 같은 생각이셨고요. 말수는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살아있을 수도 있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태진은 말순의 화난 목소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도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야? 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망 처리는 군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합의로 조작된 결과였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외교적 합의?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들 생명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거야? 당시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우진이 형과 백호가 실종된 지역은 무장단체가 장악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었죠. 태진은 최 박사가 보낸 현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백호가 발견된 지역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곳 근처에서 우진이 형의 마지막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말수는 사진을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 아들이 3년 동안 그곳에서 태진도 목이 메었습니다.
최 박사님이 현지 상황을 더 조사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백호가 계속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때 백호가 태진에게 다가가서 앞발을 올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죠. 백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네요. 태진은 백호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목줄, 원래 것 말고 새로 달린 것이 하나 더 있네요. 새로운 목줄에는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었고 그 안에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최 박사님이 보내신 것 같네요. 태진은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현지 영상과 함께 최 박사의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호를 돌봐준 최민호입니다. 이 개는 분명히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상 더 이상 조사하기는 어렵지만 이 아이가 한국에 도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보며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태진아, 우진이를 찾을 수 있겠니? 태진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비공식적으로라도 수색 작전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호가 이렇게 돌아온 이상 우진이 형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태진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매일 백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백호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듯 말이죠. 그날 오후 태진이 다시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과 여러 장비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태진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훨씬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태진은 백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목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백호에게 마이크로칩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이라니? 군견들에게는 위치 추적용 칩을 심어둡니다. 보통은 작전 중에만 활성화되는데 백호의 칩이 아직 작동하고 있어요. 태진은 노트북을 켜고 특수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나타났고 깜빡이는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것이 백호의 마지막 위치 기록입니다. 지도를 확대해 보니 아프리카 대륙의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낡은 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이었죠. 여기는 현지 교도소 부근입니다. 정확히는 폐쇄된 임시 수용소 근처예요. 말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진이가 거기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무장단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군도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이죠. 그래도 가야 해. 내 아들이 거기 있다면.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미 사망 처리된 상황에서 정식 작전은 불가능합니다.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비공식 특임 작전을 조직해야 합니다. 소수 정예로 구성해서 은밀하게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때 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진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겨서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태진이 떠난 후 말순은 혼자 백호와 앉아 있었습니다. 백호는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다는 듯 말이죠. 백호야, 우진이가 정말 거기 있는 거지? 며칠 후 태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선생님, 군 상부에서 작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요? 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미 외교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하네요.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말수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서 죽으라는 거야?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군 내부의 반발이 생각보다 컸던 것이죠. 그날 밤 말수는 백호와 함께 아들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어머니가 널 찾으러 가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때 백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을 향해 짖기 시작했죠. 말순이 창문을 열어보니 달빛 아래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그 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수는 불안한 마음에 문을 꼭 잠그고 백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백호야, 무서워하지 마. 어머니가 있잖아.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우편함에서 택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고 그냥 말순의 이름과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택배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고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상자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군번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진이 군번줄이야. 말수는 그 군번줄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히 아들 우진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군번줄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핏자국 같았죠. 상자 바닥에는 작은 손수건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손수건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USB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하나 나타났죠.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감옥 같은 곳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사내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우진입니다. 저, 살아있습니다. 말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분명히 아들 우진의 목소리였거든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아들 우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지옥입니다. 하지만 버티겠습니다. 제 곁에 백호가 있었으니까요. 화면 속에서 우진이 카메라 옆으로 손을 뻗자 백호의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때의 백호도 지금처럼 상처투성이었지만 우진의 손을 하차주고 있었죠. 백호가 저를 살려줬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어머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살아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말수는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린 아들의 목소리, 아들의 모습을 드디어 확인한 것이었죠. 우진아, 우진아, 어머니가 널 찾으러 갈게. 백호도 영상을 본 듯 낑낑거리며 울었습니다. 화면 속 우진을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가 영상이 끝나자 슬픈 울음소리를 냈죠. 말수는 급히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진아, 우진이 영상이 왔어. 살아있어. 정말 살아있다고. 뭐라고요? 영상이요? 지금 당장 와봐. 너도 봐야 해. 1시간 후 태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말수는 태진에게 USB와 함께 온 군번줄, 손수건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들도 함께 왔어. 분명히 우진이 것들이야. 태진은 군번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진이 형의 군번줄이에요. 그리고 이 핏자국들. 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선생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수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태진은 화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여러 번 멈춰가며 봤습니다. 이 배경, 벽의 질감이나 창문 모양을 보니 확실히 아프리카 현지 교도소 같네요. 그리고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태진이 영상의 정보를 확인해 보니 불과 일주일 전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촬영된 거네요. 그럼 우진이 형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군요. 말수는 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믿어지지?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게. 어서 구하러 가자. 하지만 태진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선생님, 이 영상을 상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뭐야? 군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미 외교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태진은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며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영상은 누가 보낸 걸까요? 우진이 형이 직접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해? 누가 보냈든 우진이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날 밤 태진은 상부에 영상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받은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상부의 입장입니다. 합성 영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말수는 분노했습니다. 합성 영상이라고? 내가 내 아들을 못 알아보겠어? 그리고 이 군번줄과 손수건은 뭐야? 저도 답답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군의 공식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했지만 군의 공식 작전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나서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영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어. 그럼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야. 태진은 놀라며 말렸습니다. 선생님, 그건 위험해요. 자칫하면 우진이 형에게 더 큰 위험이 갈 수도 있어요. 위험? 지금도 내 아들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고생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 해. 말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정부나 군을 기다릴 수 없었죠. 며칠 후 말순은 지역 기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그 증거를 정부는 개라고 무시합니까? 말순은 기자들 앞에서 USB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영상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인터넷에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진이를 구하자는 글들이 쏟아졌고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구조작전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고 이틀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도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급히 대책회의를 열었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진이 말순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특수작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우진이를 구하러 갈 수 있는 거야? 네, 이번에는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특수작전 허가가 떨어진 후 일주일 태진은
비밀리에 작전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전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현지 정보를 수집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찰팀장 김상사가 보고했습니다. 무장단체의 경계가 한 달 전보다 훨씬 삼엄해졌어요. 우진 일병의 영상이 공개된 후 그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거냐? 수용소 주변에 병력을 증강했고 감시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구조작전을 벌일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말수는 집에서 백호와 함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죠. 밤마다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울고 음식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백호야, 왜 그러니? 아픈 거야? 수의사에게 데려가 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수의사는 흥미로운 말을 했죠. 이 개는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소중한 누군가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말수는 백호의 목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줄 안쪽에 작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말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아랍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고 밑에는 한글로 번역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온다는 것을 안다.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말수는 급히 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진아, 백호 목줄에서 쪽지를 발견했어. 누군가 경고하고 있어. 태진은 즉시 달려와 쪽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현지 내부 정보원이 보낸 것 같네요. 그런데 어떻게 백호에게? 그게 중요해? 위험하다는 거잖아. 태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작전이 발각될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강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태진의 상관인 김 대령이 연락했습니다. 태진, 작전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교부에서 우려를 표명했어. 자칫하면 국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거야. 게다가 현지 상황도 좋지 않고. 태진은 분노했습니다. 대령님, 우진이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실패할 경우 더 큰 외교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태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작전 중단 명령이 떨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우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태진은 말순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상부에서 작전 중단을 명령했어요. 말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또 포기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위험하다고 경고까지 왔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내가 약속했잖아. 이번에는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렸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까지 나왔는데 또다시 포기해야 한다니요. 그때 백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태진의 바지를 물고 당기기 시작했죠. 백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네요. 백호는 태진을 현관으로 끌고 가더니 밖을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빨리 가자고 말하는 것 같았죠. 태진은 백호의 행동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비공식적으로라도 작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말이야? 네, 저도 우진이 형을 포기할 수 없어요. 설령 군법에 걸리더라도 말이죠. 태진은 신뢰할 만한 부하들 몇 명과 함께 비밀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가를 내고 개인 자격으로 현지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중령님, 이 작전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김 상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동료를 버릴 수는 없잖아. 작전 준비가 한창일 때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무장단체가 우진을 다른 곳으로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이송한다는 거야? 일주일 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진 일병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태진은 작전을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출발한다. 모든 준비를 완료해라. 그날 밤 태진은 말순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내일 출발합니다. 말순은 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진아,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우진이를 꼭 데려와. 약속드립니다, 선생님. 백호도 태진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태진이 떠나기 전 말수는 백호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태진이가 우진이를 데려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백호의 불안한 기색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아들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우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주세요. 아프리카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 태진과 특수부대원 4명은 목표 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에 은밀히 착륙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까지 3km, 예상 도착 시간 1시간. 김 상사가 작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때때로 들려오는 동물 울음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낡은 교도소 건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정문에는 초소가 설치되어 있었죠.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예상한 대로야. 우진이 영상이 공개된 후 경계를 강화한 것 같아. 태진은 망원경으로 건물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2층 건물의 구석진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창문 쪽이 수용실인 것 같아. 우진이가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작전은 두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태진과 김 상사가 건물 뒤쪽으로 침투하고 나머지 2명은 정면에서 주의를 끌기로 했습니다. 5분 후 동시에 시작한다. 무선은 최소한으로 사용해. 5분 후 정면팀이 원거리에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순찰병들이 소음이 난 쪽으로 달려가는 사이 태진과 김 상사는 건물 뒤편 담을 넘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좁은 복도와 수많은 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죠. 태진은 조심스럽게 각 방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에서 잠들어 있는 죄수 몇 명을 발견했지만 우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구석진 방에 도착했을 때 태진은 안쪽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호야, 백호야, 잘 있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명히 우진의 목소리였거든요. 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췌한 모습의 남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고 옷은 너덜너덜했지만 분명히 장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이 형. 태진이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곧 태진을 알아봤습니다. 태진아.
정말 정말 태진이야? 맞아. 우진이 형 내가 왔어. 이제 집에 가요. 우진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기다리고 계시지? 그럼요. 매일 형을 기다리고 계셔요. 백호도 돌아왔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호가 무사히 돌아갔구나. 다행이야. 태진은 우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빠져 있었고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우진이 형 곧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김 상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진은 우진을 업고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경비병이 그들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태진은 권총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김 상사, 우진이 형 데리고 먼저 나가. 중령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뒤를 맡을게. 어서 가.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진은 경비병들과 교전하며 시간을 벌었고 김 상사는 우진을 업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원팀, 지금 철수해야 합니다. 정면팀도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무장단체 병력들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헬기 호출, 비상철수, 하늘에서 구조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총격이 계속되고 있어 착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프로 구조하겠습니다. 헬기에서 구조용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김 상사가 먼저 우진을 로프에 묶어 올렸습니다. 우진이 먼저. 우진은 헬기에 올라가면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진이 아직 건물 안에서 교전 중이었습니다. 태진아 빨리 나와. 태진도 마침내 건물에서 나와 로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적의 총탄이 날아왔고 태진의 어깨에 총탄이 스쳤습니다. 으악! 태진은 고통을 참으며 로프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팀원이 헬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헬기가 상승하면서 우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교도소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지옥 같았던 그곳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태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진은 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이 형,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집에 가요. 헬기는 국경을 넘어 안전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갑니다. 태진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한국 영공에 들어섰습니다. 우진은 한국 땅이 보이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공항에서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님, 우진이 형을 데려왔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전화를 받은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선생님. 약속 지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말순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호도 말순의 곁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낑낑거렸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백호야, 우진이를 만나러 가는 거야. 내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병원에 도착한 말순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침대 위에는 수액을 맞고 있는 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말순의 기억 속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도 많이 야위었죠. 하지만 분명히 살아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순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였고 몇 군데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며칠 후면 의식을 되찾을 겁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유리창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진아, 어머니야, 정말 돌아왔구나. 이틀 후 우진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뜬 우진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침대 옆에서 졸고 있는 어머니 말순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의 작은 목소리에 말순이 깨어났습니다. 우진아, 정말 깨어났구나. 말순은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무슨 소리야, 우진아. 살아서 돌아온 게 어디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우진은 어머니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백호는 잘 있어요? 그럼 내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어.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우진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백호가 저를 살려줬어요.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일주일 후 우진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돌아왔구나. 집 앞에 도착하자 백호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을 본 백호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백호야, 보고 싶었어. 우진은 무릎을 꿇고 백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백호는 우진의 얼굴을 핥으며 기뻐했죠.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고마워, 백호야. 내가 어머니께 소식을 전해줬구나. 그날 저녁 말순은 우진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진아, 많이 먹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어서. 우진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집에 온 게 맞죠? 그럼 우리 집이야. 내 방도 그대로 더 놨어. 우진의 방은 정말 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군복도, 군화도 모든 것이 우진이 떠났던 그날 그대로 놓여 있었죠. 며칠 후 태진이 우진을 찾아왔습니다. 어깨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우진이 형, 어떻게 지내요? 태진아, 너 덕분에 살았다. 정말 고마워. 태진은 우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형이 부탁했던 거야. 상자 안에는 낡은 목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호가 3년 동안 차고 있던 바로 그 목줄이었죠. 이 목줄에 형 이름이 적혀 있어서 백호를 알아볼 수 있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형을 찾을 수 있었고, 우진은 목줄을 받아들며 백호를 바라봤습니다. 백호야,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우리를 구해줬구나. 한 달 후, 우진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공식적으로 생존 처리되었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지만 우진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진과 말순은 백호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죠. 어머니, 백호가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찾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걔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나 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백호만은 확신하고 있었거든. 그때 백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공원 한편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궁견들의 묘지였죠. 백호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가더니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마치 함께 생사를 넘나든 동료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진도 백호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백호야.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우리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말해줘. 백호는 조용히 앉아서 비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애도하는 것 같았죠.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지만 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세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진은 어머니 옆에, 백호는 우진 발치에 누워 있었죠.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그래, 우진아.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함께야. 백호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행복해했습니다. 3년 만에 찾은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백호와 함께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백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백호는 우진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